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잘 보면은 즐겁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프닝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오늘부로 이제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의무는 해제됐지만 그래도 격리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 회사는 이게 아파도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이게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도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감동해서 그래요. 눈물이 핀도네. 이게 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게 발전이 빠르죠. 네, 감사합니다. 와. 아, 뭐 오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아, 저 나갈까요? 그럼? 네. 와,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가 참 무색해지네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소식 첫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했고 경력 채용 제도는 폐지, 축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관련 실무 논의도 진행을 했는데요. 국정조사 자체는 양당이 이미 합의한 만큼 몇 차례 더 만나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비롯한 세부 사안을 조율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관위 관련 논란이 전국의 중심으로 떠오른 정치적 배경에 관해서는 이 여야 모두 시각차가 뚜렷한데요.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은 지금 선관위가 야권에 편향돼 있다 이렇게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이른바 선관위 때리기로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고 현재 자료가 도착해서 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선관위 내부회의 브리핑에서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 위법에 의거해서 실태조사권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선관위 측이 합동조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원도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특정 사안의 감사에 나서겠다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정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부당,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권익위는 실태조사 전체를 들여다보고 행정이익 가치까지 조사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더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본인 거취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 확실히 선을 그은 모양새거든요. 선관위원장 거취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나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이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 2020년, 2021년에는 선관위원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 감독을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전 논리적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 나름 굉장히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글쎄요, 이분을 꼭 저걸 해야 되느냐라는 데에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요. 저는 오히려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 문제보다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원이 이 선관위를 감사하려고 하는데 네. 선관위는 거부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선관위가 지금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선관위의 대부분 직원분들은 정말 뭐 선거 때 되면 몸싸움도 하고 험한 말도 들으면서도 자신의 책무에 충실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위직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위직 문제를 특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감사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거부한다? 아니 독립성 그렇게 외치면은 자신들이 독립성에 맞게 행동을 했어야죠. 거기에 맞는 책임도 지고. 근데 아니 독립성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공정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렇게 막 속출하는데 그래도 감사원 감사를 독립성 때문에 안 받겠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국민 여론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력하게 좀 촉구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 관련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할 것이다라고 오늘 전해졌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곧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또 재외동포청 등 신설부처 인사도 예정돼 있어서 예. 소폭의 인적 개편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방통위원장 지명 발표는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인사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현직 국가보훈처장인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예정이고요. 재외동포청 청장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부처 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내년 총선에 맞춰서 다른 부처까지 일부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온 권영세 장관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국회 복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데다 이달 하순부터 윤 대통령의 연쇄 정상외교 일정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인적 개편을 하기에 적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만 여야 대치 전국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차관 인사를 통해서 국정쇄신을 꾀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박일준 당시 산업부 2차관을 경질하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임명한 이후 다른 차관급 인사는 단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부 참모진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을 비롯해서 이번 인적 개편에 대한 앵커의 평가는 어떠실까요? 일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이죠. 일단은 면직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한 전 위원장이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1시간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처분 신청을 기다려봐야 돼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상당히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지만 공소 사실이 이 사안에 있어서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법원의 판결이 이게 이루어져야만 이게 분명해지는 건데 네.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1시간 전에 했다니까 1시간 전 보도에 따르면은 했다니까 그 신청 결과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일단은 저는 기다려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바꿀 장관 교체될 필요성이 나오는 데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요새. 장관 하라 그러는데 서로 안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겸양의 미덕인 진짜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근데 서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거 제가 그럼 제가 하죠. 이럴 경우엔 또 이 청문회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거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예? 분명히 상승세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이게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막 계속 나오고 요새는요 사실은 청문회보다 더 무서운 게 언론이에요. 한 사람 딱 되면 그 사람 막 이제 기자님들이 이렇게 찾아 헤매다 보면 뭐 별게 다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기자님들의 수고도 있지만 언론사에 그렇게 많이 온대요. 또 이거 여러 의혹 제보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시끄러워지면 이게 올라갔던 점수 다 까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개각을 한다 그래도 최소의 폭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개편을 옛날 같으면은 뭐 인적 쇄신한다 그러고 막 개각도 하고 네. 이랬는데 요새는 개각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겸양지덕이 이게 굉장히 보편화가 돼가지고 참 네. 세상 참 좋아졌어요. 예.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기다려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침잠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북한 내 발사체 관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늦게 퇴근했는데 어제 진짜 새벽부터 잠 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참. 네. 합참에 따르면 어제 오전 어청도 서쪽 약 200km 해상에서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확인을 했습니다. 발견 당시 부유물은 수면 위로 일부만 노출돼 수미터 길이로 보였고 1단과 2단 로켓의 연결 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는데 군이 발견한 북한 우주 발사체 잔해 길이가 전체 절반에 이르는 15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직경은 약 2에서 3m 가량으로 판단하고 있고 무게도 꽤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현재 발사체 잔해가 수심 75m 깊이 바닥에 수평으로 누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잠수 인력을 투입해서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가라앉은 잔해가 발사체 어느 부위인지 모르는 상태라서 잠수 인력이 들어가서 잔해를 묶고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양 작전 해역의 수중 시야가 좋지 않고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등 제약 사항이 있다면서 여러 안전 요소를 고려해서 포화 잠수가 가능한 잠수함 구조함을 추가 투입해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백악관도 발사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겠다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차 발사도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북한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일단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분명히 뭐 거부권 같은 것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하여간 국제사회에서 이런 북한에 있어서의 이 위협하는 행동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조치, 제재가 있어야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태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뭐 말린다고 뭐 그걸 뭐 안 한 쪽은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북한 김정은이가 분명하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우리 인공위성 쏜다고 큰 소리 뻥뻥 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내부적 단결을 위해서라도 이게 조만간에 쏘고는 싶을 거예요. 제가 쏘고 싶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지만 이게 지금 일단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그때 과학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빠른 시간 내에 과연 이것이 교정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치는 거지만 실제는 그 큰 소리처럼 실제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경보 시스템 이 12분 늦고 막 이런 네. 거 빨리 교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본처럼 도대체 왜 경계 경보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주는 문구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하여간 빨리 좀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경계 경보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어제 경찰에 체포될 때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진 게 과거 군사정권의 시절이 아니라 2023년 비참한 노동 탄압의 현주소다, 지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서 다쳤는데요. 경찰은 추락 위험이 있고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강제 진압에 나섰다 이렇게 했는데,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도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 등에 맞아서 어깨, 손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로 활동하다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앞두고 분신 사망한 양희동 씨 사례를 들면서 윤석열 정권은 건설 노동자를 폭력배에 취급하는 강압 수사로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를 갈라치게 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한편 경찰은 농성을 제압하기 어려워서 경찰봉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한국노총은 과잉 진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과 노조의 충돌 양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이 몇 명의 경찰이 이렇게 좀 다쳤다. 지금 네. 3명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데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에 따르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진보 쪽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노동자 측의 노동계 쪽의 입장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 지금 머리를 좀 다쳤다는 이 사무처장이 이 쇠파이프 뭐 이런 거는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좀 휘두르다가 경찰이 오니까 휘두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경찰은 뭐 딴 데서 다쳤다는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워낙 너무 다른 두 종류의 얘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진실이 밝혀지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계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해당 노동자가 쇠파이프 같은 거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주장대로라면 이거는 그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경찰도 분명히 다쳤다 라고 한다면 이건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폭력에 의해서 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측이 다쳤다면 이거는 과잉 진압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얘기가 조금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 그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은 이제 한국노총의 집회 관련 소식이었고, 이번엔 민주노총 집회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노총이 어제 연 대규모 집회죠. 이 집회를 반정부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 집회 옹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민노총이 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또다시 열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집회 시위로 인한 국민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노란 봉투법 같은 괴물법을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민노총이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단체로 다시 돌아오도록 정상화에 협조해달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운운한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노조를 대체 경찰이 이보다 더 어떻게 친절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이냐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 집회에 대해서 소음은 최대 기준치를 넘었고
오후 내내 계속된 집회로 시민들의 고통과 극심한 차량 정체 등 불편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 자체라면서 경찰관 폭행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퇴행이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를 바로 전 소식에서 전해드렸고, 나아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 관련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 지적에 대해서 강경 대응이란 말 동의 못한다 입장이거든요. 이전에 캡사이신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는데, 이번 집회 움직임 또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일단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모든 시위, 이 집회 이런 거는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준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 동조하는 세력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노조의 집회가 과연 이 여론에 있어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이 원칙적 법리적 대응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여론이 그렇게 노동운동에 대해서 동정적이라면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노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여론에 잘 호응을 얻기 위해선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동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전 좀 달라졌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1988년 노동운동이 정말 아주 불타오르던 시절 같은데, 그때 물론 저는 국내에 없었습니다만 네. 그런 때를 이렇게 그런 때를 이렇게 보면 그때는 정말 억압됐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막 폭발적으로 분출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물론 일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고소득 노동자도 많고, 문제는 뭐냐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치는 그 노동운동 하시는 그 분들보다도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재정적 환경 속에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그러면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니까 이 권리 안 해도 되느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노조들의 어떤 시위라든지 집회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배제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사실 노동운동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특정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논리도 성립 가능하다는 거죠. 보편적 약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에 초래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노동자의 어떤 권리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월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동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그들의 목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전 당연히 그거는 인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제 노동운동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사실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지금 이번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통일 문제를 건드린다든지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동운동 본연의 자세, 그리고 노동운동 본연의 자세 플러스 이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사회적 모든 약자들과 함께 간다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여론이 노동운동을 굉장히 호응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